안녕하세요. 저는 올해 48세 평범한 중소기업 경리부장입니다. 23년간 같은 회사에서 성실하게 일해온 모범 직장인이라고 생각했어요. 아내와는 결혼 22년째, 고등학생 딸 하나와 중학생 아들 하나를 둔 평범한 가정의 가장이었죠. 하지만 제 인생이 그리 평범하지만은 않았네요. 2년 전 그 일이 일어나기 전까지는 정말 모든 게 순조로웠거든요. 회사에서도 신뢰받는 직원이었고, 집에서도 자상한 남편이자 아버지였어요. 주말마다 가족과 함께 시간을 보내고 아이들 학원비 걱정 없이 살 수 있을 정도로 경제적으로도 안정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결혼 20년째 되던 해 가을, 아내에게서 알게 된 진실 하나가 제 모든 것을 바꿔놓았어요. 그때까지 저는 화를 내는 것도 별로 좋아하지 않는 온순한 사람이었는데 그 일을 겪고 나서는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었거든요. 지금 돌이켜보면 그때의 제가 어떤 선택을 했는지 그리고 그 결과가 어땠는지를 말씀드리고 싶어요. 같은 상처를 받으신 분들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그날은 평범한 목요일 오후였어요. 회사에서 월말 결산 작업을 하고 있는데 아내한테서 문자가 왔었습니다. 오늘 친구 생일이라 늦을 것 같아. 저녁은 안 먹어도 돼. 이런 내용이었어요. 평소 같으면 그냥 응, 조심히 다녀와라고 답했을 텐데 이상하게 그날은 뭔가 마음에 걸렸어요. 사실 그 전부터 조금씩 신경 쓰이는 일들이 있었습니다. 아내가 요즘 들어 외출이 잦아졌고 휴대폰도 예전보다 신경 쓰며 관리하는 것 같았거든요. 화장실에 갈 때도 휴대폰을 챙겨가고 문자 소리가 나면 부자연스럽게 서둘러서 확인했습니다. 그래도 의심한다는 건 아내에 대한 모독이라고 생각했기에 애써 마음을 다잡았어요. 22년을 함께 살아온 사이인데 설마 싶었거든요. 내가 너무 예민한가? 아내도 친구들과 만날 권리가 있는 거잖아. 이런 식으로 스스로를 달랬습니다. 하지만 그날 밤 11시가 넘어서도 아내가 들어오지 않자 불안감이 커졌습니다. 평소 같으면 10시면 들어왔는데 그날은 달랐거든요. 전화를 걸어봐도 받지 않았어요. 친구들이랑 시끄러운 곳에 있나 싶어서 문자도 보냈는데 답이 없었습니다. 결국 새벽 2시가 되어서야 들어왔습니다. 현관문이 조심스럽게 열리는 소리에 잠이 깼거든요. 평소보다 훨씬 조용히 들어오려고 하는 것 같았어요. 술 냄새가 났지만 평소 친구들과 만날 때와는 뭔가 다른 느낌이었습니다. 뭐랄까, 향수 냄새도 섞여 있는 것 같았고 표정도 어색했어요. 늦었냐고 물었더니 친구들이랑 늦게까지 얘기하다 보니 그렇게 됐다며 대답을 얼버무리더라고요. 평소 같으면 오늘 누굴 만났고 뭘 했는지 자세히 얘기해주곤 했는데 그날은 그냥 피곤하다며 바로 씻으러 가버렸습니다. 그 순간 뭔가 확신이 섰습니다. 아직 정확히 뭔지는 모르겠지만 분명히 뭔가 숨기고 있다는 걸 알 수 있었거든요. 그 다음 주부터는 조심스럽게 아내의 행동을 관찰하기 시작했어요. 의심하고 싶지 않았지만 뭔가 확신을 가져야겠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혹시 내가 잘못 생각하는 건 아닌지 확실히 알고 싶었어요. 먼저 아내의 일정을 체크해봤어요. 아내는 월요일과 목요일에 주로 늦는다고 했는데 정말 그 요일에만 늦었거든요. 너무 규칙적이어서 오히려 더 의심스러웠어요. 친구 만나는 게 그렇게 정확할 리가 없잖아요. 그래서 한 달 정도 더 지켜봤는데 확실히 뭔가 이상했어요. 평소 친구들 이름을 자주 언급하던 아내가 요즘에는 구체적인 이야기를 안 했거든요. 그냥 친구들이랑 만났어라고만 하고 누구를 만났는지는 말하지 않았어요. 더 이상한 건 아내의 표정이었어요. 예전에는 친구들과 만나고 오면 즐거워하면서 오늘 있었던 일을 얘기해주곤 했는데 요즘에는 뭔가 죄책감 같은 게 느껴졌거든요. 눈을 제대로 마주치지도 않고 괜히 바쁜 척하면서 얼른 자리를 피하려고 했어요. 그러던 어느 날 결정적인 순간이 왔습니다. 아내가 샤워를 하는데 휴대폰에 문자가 왔었거든요. 화면에 미리 보기로 내용이 보였는데 남자 이름으로 된 연락처에서 오늘 고마웠고 다음에 또 보자는 메시지였어요. 그 순간 가슴이 쿵하고 내려앉는 기분이었어요. 아직 확실하지는 않지만 뭔가 심상치 않다는 걸 직감할 수 있었거든요. 손이 떨려서 휴대폰을 제자리에 놓기도 힘들었어요. 그날 밤엔 잠을 이룰 수가 없었어요. 옆에서 자고 있는 아내를 보면서 내가 뭘 모르고 있는 걸까? 정말 바람을 피우는 건 아니겠지. 이런 생각들이 머릿속을 계속 맴돌았거든요. 결국 나는 결단을 내렸어요. 이렇게 의심만 하고 살 수는 없으니까 확실하게 알아보기로 했거든요. 하지만 혼자서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라고
판단해서 전문가의 도움을 받기로 했어요. 인터넷에서 사설 탐정, 불륜 조사 이런 키워드로 검색해봤어요. 처음에는 정말 떨렸어요. 내가 이런 검색을 하고 있다는 것 자체가 믿어지지 않았거든요. 내가 정말 이런 일을 해야 하는 상황이 온 거야? 싶어서 마음이 착잡했어요. 여러 곳을 알아봤는데 그 중에서 가장 전문적으로 보이는 곳에 전화를 걸었어요. 목소리가 떨릴 정도로 긴장했는데 상담받는 직원은 생각보다 차분하고 친절했어요. 많이 힘드시죠? 이런 상황에서 연락 주시는 분들이 꽤 많아요 라고 하더라고요. 직접 만나서 상담을 받기로 했어요. 강남에 있는 사무실이었는데 낡은 건물 4층 끝에 있었거든요. 그 앞에서 한참을 서성였어요. 문패를 보면서도 내가 정말 이런 일을 해야 하나 싶어서 계단을 몇 번이나 오르내렸어요. 탐정은 50대 중반 정도 되어 보이는 남자분이었어요. 생각보다 평범해 보였는데 이야기를 들어보니 정말 전문적이었거든요. 부인 행동 패턴이 전형적인 케이스네요. 우선 2주 정도 기본 조사를 해보죠라고 했어요. 비용을 물어봤더니 일주일에 80만 원이라고 하더라고요. 우리 집 한 달 생활비와 비슷한 금액이었어요. 순간 망설여졌지만 그때는 돈이 문제가 아니었어요. 22년을 함께 살아온 아내에 대한 의문을 확실히 해결하고 싶었거든요. 계약서를 쓰면서 손이 떨렸어요. 정말 이 길로 가는 게 맞나 싶기도 했지만 이미 의심이 시작된 이상 확실히 알아야겠다는 생각이 더 컸어요. 일주일 후 탐정으로부터 연락이 왔습니다. 결과가 나왔으니 직접 만나서 보여주겠다고 하더라고요. 그 목소리 톤에서 뭔가 심각한 일이 있다는 걸 직감할 수 있었습니다. 다시 그 사무실에 갔을 때 탐정이 파일 하나를 내밀면서 마음의 준비를 하고 보라고 했습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이미 결과를 알 수 있었거든요. 파일을 열어보니 사진들이 있었어요. 아내가 한 남자와 함께 카페에 앉아 있는 사진, 손을 잡고 걷는 사진, 그리고 모텔에 함께 들어가는 사진까지 있었어요. 그 순간 정말 머리가 하얘졌어요. 사진 속의 아내는 제가 아는 아내가 맞았어요. 22년을 함께 살면서 한 번도 다른 남자에게 관심을 보인 적 없다고 생각했던 그 아내가 다른 남자와 그런 관계를 맺고 있다니 탐정이 설명해 주었습니다. 상대방은 아내 회사의 과장급 남자이고 기혼자의 아이도 둘 있다고 했어요. 지난 한 주 동안 총 3번 만났고 그중 2번은 모텔을 이용했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손이 떨려서 사진을 제대로 볼 수도 없었습니다. 가슴이 쿵쾅거려서 숨쉬기가 힘들었거든요. 22년이라는 시간이 한순간에 거짓말이 되어버린 기분이었어요. 하지만 이상하게 화가 나기보다는 차가운 무언가가 올라오는 느낌이었습니다. 분노라기보다는 배신감과 함께 온 차가운 결심이었거든요. 이 순간 제 안에서 뭔가가 완전히 바뀌는 걸 느꼈어요. 탐정이 더 확실한 증거가 필요한지 물어봤을 때 저는 이미 결정을 내린 상태였습니다. 법정에서 사용할 수 있는 모든 증거를 모아달라고, 이왕 하는 거라면 완벽하게 하고 싶다고 말했어요. 탐정에게 추가 조사를 의뢰했어요. 사진, 영상, 둘이 함께 사용한 카드 내역, 모텔 출입 기록, 문자 메시지까지 법정에서 사용할 수 있는 모든 증거를 수집해달라고 했거든요. 탐정은 그러려면 한 달 정도 더 필요하다고 했고 비용도 추가로 300만 원 정도 든다고 했어요. 망설이지 않았어요. 이왕 시작한 거라면 완벽하게, 철저하게 해야겠다고 생각했거든요. 아내와 그 남자가 절대 부정할 수 없을 정도의 확실한 증거를 모아서 법적으로 완전히 승부를 내겠다는 결심을 했어요. 그 한 달 동안은 정말 힘들었어요. 집에서는 평소와 다름없이 생활해야 했거든요. 아내에게도 전혀 티를 내지 않았어요. 오히려 평소보다 더 다정했을 수도 있어요. 아침에 오늘도 좋은 하루 보내라고 말하면서도 속으로는 너는 오늘도 그 남자를 만나겠지 이런 생각을 했거든요. 밤마다 뜬 눈으로 지새면서 수천 번 고민했어요. 그냥 모르는 척 살까? 혹시 내가 너무 과한 건 아닐까? 아이들은 어떻게 하지? 머릿속이 온통 이런 생각들로 가득했어요. 하지만 이미 진실을 알아버린 이상 뒤로 돌아갈 수는 없었거든요. 한편으로는 변호사도 알아봤어요. 가사 사건 전문 변호사를 수소문해서 몇 군데 상담을 받아봤거든요. 대부분 비슷한 얘기를 했어요. 증거가 확실하면 위자료 소송에서 이길 확률이 높다. 다만 상간자 소송은 좀 더 신중하게 결정하라고 하더라고요. 그 중에서 가장 전문적이고 신뢰할 만해 보이는 변호사를 선택했습니다.
40대 중반의 여성 변호사였는데 가사 사건을 15년 넘게 전담해온 분이었어요. 첫 상담에서 제가 가져온 초기 증거들을 보더니 이 정도면 충분히 승소할 수 있고 더 확실한 증거가 있으면 위자료 액수도 높아질 거라고 설명해 주었습니다. 착수금이 500만 원이었어요. 지금까지 탐정 비용까지 합치면 이미 1,000만 원 가까이 들어간 상황이었습니다. 평생 모은 돈이 이런 일에 쓰이고 있다는 게 씁쓸했지만 그때는 돈보다 정의를 실현하는 게 더 중요했거든요. 22년을 속여온 아내와 그 남자에게 반드시 대가를 치르게 하고 싶었습니다. 한 달 후 탐정으로부터 최종 보고서를 받았을 때 그 내용은 제 예상을 뛰어넘었습니다. A사 용지 50장이 넘는 두꺼운 파일이었어요. 2달 동안 18번의 만남, 모텔 이용, 15회, 함께 식사한 레스토랑 12곳까지 모든 게 시간과 장소별로 정리되어 있었습니다. 심지어 둘이 나눈 카카오톡 메시지까지 있었어요. 상당히 노골적인 내용들이었습니다. 읽으면서 정말 역겨웠어요. 22년을 함께 산 아내가 다른 남자에게 이런 말들을 하고 있었다니. 여보라는 호칭도 그 남자에게 쓰고 있더라고요. 변호사에게 최종 증거들을 보여줬을 때 그분도 놀라면서 이 정도 증거는 정말 드물고 거의 100% 승소 확실하며 위자료도 상당한 금액을 받을 수 있을 거라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2가지 방법을 제시했어요. 하나는 조용히 이혼 합의를 보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상간자와 아내를 함께 고소해서 사회적으로도 응징하는 것이었습니다. 저는 망설이지 않고 후자를 선택했어요. 이미 여기까지 온 이상 끝까지 가보고 싶었거든요. 소장을 법원에 접수한 그날이 2021년 3월 15일이었습니다. 그 날짜를 아직도 또렷하게 기억해요. 그날 저녁 드디어 아내에게 모든 걸 털어놨습니다. 아내가 평소처럼 오늘 회사 회식이 있어서 늦는다고 말했을 때 저는 거실 테이블 위에 그동안 모아둔 증거들을 쫙 펼쳐놨습니다. 사진들, 문자 내용들, 모텔 영수증 사본들까지 모든 걸 보여주면서 이제 법정에서 보자고 차갑게 말했어요. 아내는 처음에는 부인했습니다. 이게 뭐냐며, 왜 이런 걸 조사했냐며 화를 내더라고요. 하지만 사진과 문자 메시지들을 하나씩 보여주자 점점 말문이 막히더니 결국 아무 말도 못했어요. 그저 울기만 했습니다. 왜냐고 물었을 때도 제대로 된 대답은 못했어요. 미안하다는 말만 계속 반복했습니다. 22년을 함께 살면서 한 번도 보지 못한 아내의 모습이었어요. 그 남자의 반응은 더 가관이었어요. 소장을 받자마자 바로 변호사를 통해 합의 제안을 해왔습니다. 처음에는 위자료 1천만 원을 제시했는데 저희가 거절하니까 2천만 원, 3천만 원까지 올려왔어요. 하지만 저는 모든 제안을 거절했습니다. 돈이 목적이 아니었거든요. 그 남자가 사회적으로 제대로 된 대가를 치르게 하고 싶었어요. 기혼자끼리 불륜을 저지르고 나서 돈으로 해결하려고 하는 게 너무 뻔뻔했습니다. 재판 과정은 생각보다 길었어요. 1년 반이나 걸렸습니다. 그 기간 동안 아내와는 별거를 했고 아이들은 아내가 키웠어요. 고등학생이던 딸과 중학생이던 아들에게는 최대한 자세한 이야기는 하지 않았지만 아빠가 왜 집을 나왔는지는 설명했습니다. 처음에는 아이들이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특히 딸은 엄마도 실수할 수 있는 건데 왜 이혼까지 해야 하냐며 저를 원망했어요. 그럴 때마다 마음이 무너지는 것 같았습니다. 아이들에게까지 상처를 주는 게 맞는 건지 수없이 고민했거든요. 하지만 아들은 달랐어요. 아빠 마음을 이해한다며 엄마가 잘못한 거라고 하면서 오히려 저를 위로해줬습니다. 그 말을 들으면서 눈물이 났어요. 중학생 아들이 어른보다 더 성숙한 판단을 하고 있다는 게 대견하면서도 미안했습니다. 재판이 진행되는 동안 그 남자 회사에서도 소문이 났습니다. 결국 징계위원회가 열렸고 그 남자는 정직 3개월 처분을 받고 한직으로 좌천되었어요. 아내도 같은 회사에서 더 이상 일하기 어려워져서 결국 퇴직했습니다. 최종 판결은 제가 완전히 승리했어요. 2022년 10월 법원은 아내로부터는 위자료 3천만 원, 상간자로부터는 5천만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총 8천만 원이었어요. 변호사는 이 정도 금액은 상당히 높은 편이라고 설명해 주었습니다. 하지만 정작이 모든 게 끝나고 나니까 허무했습니다. 돈은 받았지만 22년의 결혼 생활은 끝났고 아이들은 부모가 이혼한 상처를 안고 살아가야 했어요. 정의는 실현되었지만 행복해지지는 않았습니다. 특히 밤에 혼자 있을 때가 가장 힘들었어요. 원룸에서 혼자 라면을 끓여 먹으면서
내가 뭘 위해 이런 일을 벌인 거지 라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승리했지만 공허함만 남았어요. 그 남자는 결국 부인과 이혼했습니다. 직장에서도 밀려나고 집안에서도 쫓겨난 거죠. 솔직히 좀 뻐정스러웠어요. 하지만 그것도 잠시였어요. 다른 사람의 불행이 제 행복을 가져다 주지는 않더라고요. 아내는 위자료를 주기 위해 친정에서 돈을 빌려야 했어요. 친정에도 모든 사실이 알려졌고 아내는 가족들로부터도 질책을 받았습니다. 그 모습을 보면서 조금은 안 됐다는 생각도 들었어요. 22년을 함께 살았던 사람인데 말이에요. 아이들과의 관계는 시간이 지나면서 조금씩 회복되었습니다. 특히 딸은 고3이 되면서 좀 더 성숙해졌어요. 아빠가 왜 그런 선택을 했는지 이제 이해한다고 하더라고요. 그 말을 들었을 때 정말 다행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지금 돌이켜보니 그때의 제가 한 선택이 맞았는지는 여전히 확신할 수 없습니다. 분명히 아내와 상간자는 잘못했고 저는 정당한 대가를 받았어요. 하지만 그 과정에서 너무 많은 것들이 파괴되었습니다. 특히 아이들이 받은 상처가 가장 마음 아파요. 비록 지금은 이해한다고 하지만 청소년기에 부모의 이혼을 경험한 것이 아이들에게는 평생의 트라우마가 될 수도 있거든요. 정의를 실현한다는 명목하에 가족 모두를 힘들게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도 후회하지는 않아요. 그때 제가 할 수 있는 최선의 선택이었다고 생각합니다. 만약 그냥 넘어갔다면 평생 마음 한구석이 찜찜했을 거예요. 적어도 지금은 속 시원하게 정리된 기분이거든요. 복수는 순간의 만족을 줍니다. 상대방이 무너지는 모습을 보면서 내가 이겼다는 쾌감을 느낄 수 있어요. 하지만 그 이후의 긴 여정은 결국 혼자 감당해야 합니다. 복수가 새로운 행복을 가져다 주지는 않더라고요. 현재 저는 새로운 사람을 만나 재혼을 준비 중입니다. 3년 전에 만난 분인데 저와 비슷한 상처를 가지고 있는 분이에요. 서로의 아픔을 이해하고 위로해주면서 조금씩 치유되어 가고 있습니다. 비슷한 상황에 계신 분들에게 드리고 싶은 말씀은 어떤 선택을 하든 그 후의 긴 여정까지 생각해 보시라는 거예요. 복수도 하나의 길이지만 그것이 최선인지는 신중하게 판단하셔야 합니다. 무엇보다 아이들이 있다면 그들의 상처까지 고려해야 하고요. 그 힘든 시간들이 저를 더 성숙한 사람으로 만들어준 것 같습니다. 이제는 상대방을 미워하기보다는 앞으로의 제 인생에 집중하려고 해요. 상처도 사랑도 모두 인생이라는 걸 이제야 조금 알 것 같습니다.